어머니, 1억이요? 제가 죽도록 일해서 받은 성과급을요? 당연하지.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그 돈으로 준석이 카페 차려야 한다고. 그럼 우리 집 대출은 누가 갚아요? 아이 교육비는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장남은 어머니 봉양이 우선이야.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제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은행 앱에 떠있는 친정엄마 계좌. 1억 전액 송금. 전송 완료.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죠. 새벽 2시, 3시, 4시. 진동이 멈출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서요.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기록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갈지를요.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때는 2025년 여름인데요. 그때가 작년 겨울이었어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기술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 창석 씨와 7살 딸 예린이를 깨우지 않게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샤워하고 도시락 2개를 싸서 나가는 게 제 하루였어요. 통근버스가 6시 40분이거든요. 놓치면 지각이니까 뛰어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버스에 겨우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니까 휴대폰에 회사 메신저 알림이 떴어요. 팀장들 단톡방이었는데 인사팀에서 올린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2024년 연말 성과급 지급 예정. 개인별 금액은 별도 통보 예정.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올해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신제품 라인 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품질 불량률도 전년 대비 30% 줄였어요. 혹시 큰 금액이 나오면 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예린이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차려놓고 앉았을 때였어요. 창석이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소연아, 나도 성과급 얘기 나왔어. 정말 얼마나?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 집 월 대출 상환액이 280만 원인데 3개월 치는 되니까요. 창석이도 기분이 좋은지 예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더라고요. 아빠, 우리 놀이공원 갈 수 있어? 그럼 우리 공주님, 성과급 나오면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 보기 좋았어요. 정말로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창석이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석이 휴대폰에서 띵 하는 알림음이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편 휴대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켜진 상태여서 문자 내용이 그대로 보였어요. 농협은행 이창석님,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1,000만 원 김정순.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10분의 1초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설마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런데 1,000만 원이라니. 성과급이 아직 안 나왔는데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송금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20분. 창석이가 회사에 있을 때였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흩어진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창석이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차가운 게 가슴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손끝도 차갑게 식고요. 창석이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돈 보냈어? 창석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아, 그게 엄마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 1,000만 원이나? 그게 준석이가 카페 창업 준비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준석이는 창석이 남동생이에요. 올해 33인데 지금까지 변변한 직장 한 번 안 잡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창석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어른이 급하다는데 일일이 물어봐야 돼? 그 말투가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창석이 표정이 너무 차가워져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1,000만 원을 그냥 보냈다고? 우리는 매달 대출 상환하느라 빠듯하게 사는데 제가 벌어오는 월급이 실수령 350만 원이고 창석이가 320만 원이에요. 아파트 대출 280만 원, 학자금 대출 50만 원, 예린이 학원비와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600만 원도 빠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과급이 나오면 학자금 대출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문득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번이 처음일까? 혹시 전에도 보낸 적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날 새벽 통근버스에서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봤어요. 창석이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 말고 제 개인 통장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매달 20일쯤 되면 창석이가 제 통장에서 50만 원씩 인출해간 기록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작년 봄부터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것까지 시댁으로 간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창석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내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인출한 건 뭐야? 창석이는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그건 엄마 용돈이야. 용돈이요? 매달 50만 원씩?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 당연히 챙겨드려야지. 당연이라는 말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제 돈을 가져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면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살림은 어떻게 해요? 나도 친정 부모님 계시는데. 창석이가 리모컨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석이한테는 각자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창석이가 받으라고 눈짓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님. 소연아, 너 올해 성과급 많이 나온다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성과급 얘기를 시어머니께 한 적이 없거든요. 창석이가 먼저 말씀드렸다는 뜻이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온다며? 창석이가 그러던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대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성과급까지 시댁에서 노리고 있다는 거요. 그 다음 주에 회사에서 개별 통보가 왔어요. 제 성과급은 1억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팀 목표를 150% 초과 달성한 결과였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창석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 성과급 나왔어. 얼마나? 1억. 창석이 눈이 번쩍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어요. 엄마, 소연이 성과급 1억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창석이가 말했어요. 소연아, 이번엔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뭐려? 준석이 카페 얘기했잖아.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제 성과급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우리도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고 예린이 교육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준석이가 급한 거야. 나중에라고요? 우리 집 일은 항상 나중이고 시댁 일은 항상 급한 거였나 봐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제 성과급의 절반이에요. 1억이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반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창석이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소연아,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어떡해?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가족이라면서 왜 제 의견은 안 물어보고 가족이라면서 왜 매달 제 돈을 몰래 가져갔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 50만 원도 몰래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잖아요.
창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몰래가 아니야. 어른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내 부모님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건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 말이에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라고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 챙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창석이가 챙기세요. 왜 내 돈으로?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창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린이가 방에서 나와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아이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예린아, 방에서 놀고 있어. 예린이가 다시 들어간 후 창석이가 말했어요. 소연아, 이 집 며느리가 내가 맞지? 며느리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며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소연이 아니라 이씨 며느리인 거죠. 며느리면 뭐든지 해야 돼요? 내 돈까지. 가족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가족 돈이라고요? 그럼 창석이가 매달 시어머니께 보내는 돈은 왜 제게 상의 안 하셨어요? 그것도 가족 돈 아니에요? 그때 창석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창석이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네,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에요, 소연이가 좀. 창석이가 저를 보면서 통화했어요. 뭔가 변명하는 톤이었어요. 네, 엄마.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창석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소연아, 준석이 카페 얘기 창석이한테 들었지? 네.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대.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애절함이 느껴졌어요. 둘째 아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있고 대출은 오래 갚아도 되잖아. 근데 준석이 기회는 지금 놓치면 끝이야. 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커서. 5천만 원? 아니야, 소연아. 1억 다 필요해. 1억 전부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님, 1억 전부요? 그래. 보증금에 인테리어비까지 하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해. 그리고 소연아, 너도 우리 집 며느리잖아. 시댁 일에 도움이 되어야지. 며느리니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제가 며느리가 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된 후에는 제 돈이 제 것이 아닌 건가요? 어머님, 저도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그건 창석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우리 집 일부터 생각해야지.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시댁 사람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럼 친정은 뭐예요? 제가 30년 넘게 살던 곳이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이제 남이 된 건가요? 어머님, 그래도 1억은 너무. 소연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하면 남편 가족이 우선이야. 그게 예의야. 예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예의 없는 며느리라는 뜻이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창석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창석이 얼굴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가 당연히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가족이라면 제 마음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마음은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슬펐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겠더라고요. 돈을 벌어오는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창석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오늘 일이 별일 아닌 모양이에요. 내일이면 제가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지? 그 순간 창석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면 되지. 맞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면 되는 거죠. 그럼 저도 제 엄마를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박지담 선배한테 상황을 털어놨어요. 지담 선배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비슷한 고민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소연아, 너 정말 순진하구나. 지금까지 남편이 매달 50만 원씩 가져간 거 몰랐어? 네. 제 통장에서 인출된 건 알았는데
시어머니께 드리는 줄은 몰랐어요. 그것부터 문제야. 부부 사이에 돈 얘기를 숨기면 안 되는 건데. 지담 선배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지만 가게 관리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가족인데. 소연아, 가족이라는 말로 너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너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봐. 지금까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말이야. 지담 선배의 조언대로 그날 저녁부터 꼼꼼히 조사해봤어요. 창석이가 축구 보러 간 사이에 공동통장과 제 개인 통장 내역을 전부 뽑아봤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3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추가로 나간 게 있었어요.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추석, 설날. 1년 동안 총 1,300만 원이 시댁으로 간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기심에 창석이 개인 통장 내역도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알려주기 싫어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물어봐서 결국 보여줬어요. 창석이 통장에서도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김정순에게 송금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매달 80만 원씩 1년에 거의 1천만 원이 시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창석이 오빠, 이건 뭐예요? 창석이가 휴대폰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엄마 용돈이야. 그럼 매달 80만 원씩이나? 우리 생활비보다 많은데. 뭘 그렇게 따져? 엄마 챙기는 게 잘못이야? 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처럼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가 걱정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창석이 통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송금된 돈이 같은 날 또는 하루 이틀 후에 이준석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송금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받은 돈을 바로 둘째 아들한테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 창석이가 버는 돈이 준석이한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이것 좀 봐요. 어머님이 받으신 돈이 준석이 오빠한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창석이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본인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게 뭔가 급한 일이 있었겠지. 매달요? 1년 넘게 창석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창석이가 받았는데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창석아, 소연이가 돈 줄 거라고 했지? 그게 엄마. 소연이가 좀 고민하고 있어서요. 고민이 뭐 있어? 며느리가 시댁 돕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너도 알잖아. 준석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그래, 빨리 정리하고. 준석이가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석이가 저를 봤어요. 소연아, 엄마가 많이 기다리고 계셔. 창석이 오빠, 어머님이 받으신 돈이 전부 준석이 오빠한테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어떻다는 게 아니라 결국 오빠 돈으로 준석이 오빠를 계속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준석이 먹여 살린다고? 그 애가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다고. 창업 준비가 1년 넘게 걸려요. 그 사이에 받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계산적이라고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계산적인 거예요. 그럼 가정 경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빠, 저는 우리 집이 걱정되는 거예요. 매달 80만 원씩 나가고 거기에 성과급까지 보내면 그만해.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정을 걱정하는 게 이기적인 거라면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요. 창석이가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했으니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지담 선배한테 계획을 말했어요. 선배, 저 성과급 친정 엄마께 드리려고요. 정말.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했으니까요. 지담 선배가 웃었어요. 소연아, 그래. 그렇게 해. 너도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야. 맞아요.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에요.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고요. 성과급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창석이는 제가 당연히 시댁에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연아,
내일 성과급 나오면 바로 엄마한테 연락드려. 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창석이가 그렇게 했듯이 저도 제 계획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성과급 지급 이틀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겠다고 연락하셨어요. 준석이까지 데려오신다는 거였어요. 아마 성과급 얘기를 직접 하려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후에 두 분이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드린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음식 솜씨가 늘었네. 역시 며느리가 되면 달라져. 며느리가 되면 달라진다고요.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저는 결혼 전에도 요리를 잘했는데요. 준석이가 카페 자리 좋은 데로 계약하려고 해. 그런데 보증금이 좀 부족하대. 준석이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정말 좋은 자리예요. 강남역 근처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강남역이라고요? 그런 비싼 곳에서 카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석이 오빠, 카페 운영 경험은 있으세요? 준석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경험은 아직 없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잘 아니까 괜찮을 거예요. 경험도 없으면서 강남에서 카페를 하겠다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이번에 성과급 많이 나온다며? 네. 그런데 어머님, 아직. 얼마나 나오는데? 창석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1억이요. 엄마. 시어머니 눈이 번쩍했어요. 1억. 우와, 많이도 나왔네. 우리 소연이 대단하다. 갑자기 우리 소연이가 됐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태도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럼 준석이 카페는 걱정 없겠네. 1억이면 충분하지? 1억이면 충분하다고요? 제 성과급 전액을 주라는 말씀인가요? 어머님, 1억 전부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 아껴? 어차피 너도 덕 볼 일인데. 제가 덕을 본다고요? 준석이 카페에서 제가 무슨 덕을 봐요?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있고. 대출이 뭐 대수야? 젊을 때 빚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지. 근데 준석이 기회는 놓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제 대출은 천천히 갚으면 되는 것이고 준석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연아,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잖아. 시댁이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시댁이 잘 되면 저도 좋다고요. 그런데 시댁이 잘 되기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준석이가 비웃는 듯이 말했어요. 형수님, 1억 정도는 써야 제대로 된 카페가 나와요. 요즘 인테리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1억 정도는 써야 한다고요? 제 1년치 연봉이 1억 정도인데 그걸 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그리고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인 거 알지?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라고요? 제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시댁 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뭐야? 너 지금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거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게 거역인 거라고요. 창석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정말 가족이라면 제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준석이가 추가로 말했어요. 형수님, 카페 잘 되면 형수님도 거기서 커피 공짜로 드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 커피요? 1억 주고 공짜 커피를 마시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소연아, 내일 성과급 나오면 바로 준석이 계좌로 보내줘. 계좌번호는 창석이가 알고 있어. 바로 보내달라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요. 어머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뭘 생각해?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생각할 게 뭐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소연아, 너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어떡해?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라는 역할일 뿐인 것 같았어요. 준석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형수님, 저희가 무리한 부탁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수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요. 1억을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준석이가 가신 후에 창석이가 말했어요. 소연아, 내일 성과급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보고 있어요. 뭘 생각해?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부탁이라고요?
저한테는 명령처럼 들렸는데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거울 속에 제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울면 안 되니까 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돈을 벌어오는 기계야?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예야? 그렇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됐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요. 창석이가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제 엄마를 챙기면 되는 거죠. 시어머니 말씀처럼 며느리 돈이 시댁 돈이라면 딸의 돈은 친정 돈 아닌가요? 다음 날이 성과급 지급일이었어요. 창석이는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소연아, 오늘 성과급 나오면 바로 연락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연 씨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어요. 정말 답답하셨죠?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열심히 번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요. 하지만 소연 씨는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성과급 지급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성과급 지급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날이니까요.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오후 3시쯤 성과급이 입금될 예정이었거든요. 지담 선배가 제 상태를 보고 물어봤어요. 소연아, 오늘 결정 내리는 날이지? 네, 선배. 긴장돼요. 괜찮아.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후회하지 마. 오후 2시 50분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3시 2분에 문자가 왔어요. NH농협은행 김소연님, 급여이체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억. 제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요. 잠깐 동안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 바로 휴대폰이 울렸어요. 창석이었어요. 여보, 성과급 나왔어? 응, 방금 들어왔어. 얼마나? 1억. 오케이. 그럼 바로 준석이 계좌로 보내면 돼.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 바로 보내라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요. 여보, 그런데 나도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나도 부모님이 계시잖아. 야, 지금 뭔 소리야? 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당신 엄마만 챙기라는 뜻이었어? 창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소연, 너 지금 정신 없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가족이라면서 왜 제 부모님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맞아. 가족이야. 그래서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상의해? 이미 정해진 일인데. 정해진 일이라고요? 언제 정해졌어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나는 동의한 적 없어. 김소연. 창석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가 난 걸 넘어서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먼저 들어갈게. 집에서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총금액 1억 원. 받는 사람 박영희. 잠깐 주저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지만 창석이 말이 떠올랐어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 맞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는 거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해버린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야. 소연아. 갑자기 왜? 엄마, 성과급 받아서 엄마 계좌로 보냈어. 뭐? 얼마를? 1억이요. 전화 너머로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그런 큰 돈을. 너희 집은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는 거니까요. 무슨 소리야, 그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잘 받으셨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창석이한테서 전화가 10통도 넘게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는데 내용은 뻔했어요. 빨리 집에 와. 뭔 짓을 한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창석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갰어요. 김소연, 너 미쳤어? 왜? 왜라고? 성과급을 친정에 보냈다고? 응.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라고 했잖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무슨 뜻이었어? 설명해봐. 창석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자기 말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아? 모르겠어. 당신이 설명하면 되잖아. 설명이 뭐야? 너가 잘못한 거잖아. 제가 잘못했다고요? 제 돈을 제 부모님께 드린 게 잘못인가요? 그때 창석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창석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창석아, 소연이가 정말로 친정에 돈을 보냈다는 거야? 그게,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1억을 친정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바뀐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창석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소연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제 돈을 제 부모님께 드린 거예요. 내 돈. 며느리 돈이 어디 내 돈이야. 또 그 말이에요.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라는 말이요. 그럼 어머니, 딸의 돈은 친정 돈 아닌가요? 뭐라고? 시집 갔으면 시댁 사람이야. 그럼 제 부모님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김소연, 당장 그 돈 다시 가져와. 어떻게요? 어떻게든 친정 가서 빌어서라도 가져오라고요. 제 부모님께 무릎 꿇고 돈을 다시 달라고 하라는 말씀인가요? 어머니, 그건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네. 창석이 오빠가 그랬잖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창석이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대체 무슨 뜻이었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셨어요. 김소연, 너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제 부모님을 챙긴 것뿐이에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계속 왔어요. 새벽 1시, 2시, 3시. 진동이 멈출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 앱을 켜두었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창석이는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저한테 화가 나서 같은 방에 있기 싫다는 거였어요. 괜찮았어요. 저도 지금 창석이 얼굴 보기 싫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예린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왜 거실에서 잤어요? 아빠가 감기 걸려서 엄마한테 옮길까봐 그래. 거짓말이었지만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창석이는 아침도 안 먹고 회사에 갔어요. 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소연아, 이거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회사에 가서 지담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소연아, 잘했어. 드디어 내 선택을 한 거야. 선배,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내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맞아요.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주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과급을 친정에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집에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엄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지금 당장 와. 내 시어머니가 여기 와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친정까지 찾아가신 건가요? 엄마, 뭐라고 하셔? 돈을 돌려달라고. 아니야, 정확히는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네. 저를 데려가겠다고요? 무슨 물건도 아니고요. 엄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친정에 갔어요. 골목 어귀에서부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석이도 같이 온 것 같았어요. 박영희 씨, 나와요. 내 며느리 어디 숨겨놨어요? 며느리를 숨겼다고요? 제가 사람인데 물건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친정집 앞에 가보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창석이도 옆에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친정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계셨어요. 김소연, 나와, 당장 나와.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너, 드디어 나타났구나. 어머님, 왜 이런 데까지 오셔서? 왜라고? 내가 내 돈을 훔쳐갔으니까. 훔쳤다고요? 제 돈을 제 부모님께 드린 게 도둑질인가요? 어머님, 그건 제 성과급이에요. 며느리 돈이 어딨어. 시댁 돈이지. 주변에서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창석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소연아,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돈 다시 가져와. 사과를 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시어머니 말씀 안 듣고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김소연, 당장 그 돈 가져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요? 협박인가요? 어머님, 저는 제 돈으로 제 부모님을 챙긴 것뿐이에요. 창석이 오빠가 그랬잖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또 그 말이에요. 그럼 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누가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친정 현관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박영희 씨, 나와서 딸 단속 좀 해봐요.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기록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소연, 뭘 하는 거야? 창석이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기록하는 거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어요. 뭘 기록해? 당장 꺼. 안 꺼요. 어머니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다 기록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당기셨어요. 이런 못된 년이, 못된 년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손 놔주세요. 안 놔. 당장 그 돈 가져와. 그때 친정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나오셨어요. 김정순 씨,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영희 씨, 당신 딸이 내 돈을 훔쳐갔어요.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훔친 게 아니라 소연이가 준 거잖아요. 며느리 돈이 어딨어요. 시댁 돈인데. 그럼 딸의 돈은 친정 돈 아닌가요? 엄마가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제 어머니세요. 시어머니가 더 흥분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말대꾸 하는 거예요? 말대꾸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소연이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창석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들, 진정하세요. 집안 얘기를 밖에서. 집안 얘기가 뭐야? 시어머니가 창석이한테까지 화를 내셨어요. 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놨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며느리 교육이라고요? 저는 교육받을 대상인가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이 집 딸이 시댁 돈을 훔쳐갔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옆집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김정순 씨, 지금 우리 딸을 도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자기 돈으로 부모 챙긴 게 뭐가 잘못이에요? 시집 갔으면 시댁이 우선이에요. 그럼 친정 부모는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두 어머니가 말다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계속 녹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들어가서 돈 찾을 거야. 엄마가 막아섰어요. 안 돼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내 돈이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야죠. 그 순간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경찰서예요? 지금 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제 전화를 들으시고 더 화를 내셨어요. 경찰을 불러? 이런 못된 년이. 창석이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소현아, 전화 끊어. 안 끊어요. 이미 신고했어요. 10분 정도 후에 경찰차가 왔어요. 경찰관 두 분이 내리셨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경찰관님, 이 집에서 제 돈을 훔쳐갔어요.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 성과급을 친정에 보낸 것.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난동 부린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요. 경찰관이 말씀하셨어요. 본인 명의 통장에서 본인이 송금한 것이면 도둑질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사유지인데 허락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항변하셨어요.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법적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은 본인 소유입니다. 혼인 중이라도 개인 재산은 인정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본인이 틀렸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조용히 해결하시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창석이도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관들이 가신 후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돌아가세요. 소연아,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돈으로 제 부모님을 챙긴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창석이가 돌아간 후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소연아, 고생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담 선배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소연아, 녹화한 거 잘 보관해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선배,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담 선배 말이 맞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선배,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 선생님도 소개해 줄게.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의 송금 내역 녹취, 오늘 촬영한 영상 등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았어요. 사모님, 증거가 충분하시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억압받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먼저 조정 신청을 했어요. 재판보다는 조정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는 변호사 선생님 조언 때문이었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을 때 창석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소연아, 정말로 법까지 갈 거야? 당연하지. 다른 방법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라고요? 부부라면 제 의견도 존중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부라면 상의했어야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언제 일방적으로. 매달 제 통장에서 50만 원씩 가져간 거, 성과급 전액을 시댁에 주라고 한 거 다 일방적이었잖아. 창석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수 없었던 거겠죠. 조정 당일 법원에 갔어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조정위원 선생님 두 분이 계셨고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한쪽에 앉았어요. 창석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조정위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석이 측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창석이가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제 아내가 제 성과급을 허락 없이 친정에 보냈습니다. 성과급이 창석이 거라고요? 제가 받은 건데? 제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청인의 성과급은 신청인 본인이 받은 것이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입니다. 조정위원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라고요. 성과급 지급 명세서를 보니 김소연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럼 김소연 씨 소유가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돈은 시댁 돈 아닙니까? 조정위원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도 개인 명의의 재산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본인 주장이 법적으로 틀렸다는 걸 깨달으신 거겠죠. 제 변호사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문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혼인 중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지금까지 창석이가 제 통장에서 가져간 돈과 시댁으로 보낸 돈의 내역이 정리된 거였어요. 조정위원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라고요. 1년 동안 1,300만 원이 출금되었네요. 이건 동의받으신 건가요? 창석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동의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통장 내역을 보고 알았어요. 그럼 부인 몰래 출금하신 거군요. 창석이가 변명했어요. 그게
어머니를 챙기려고. 어머니를 챙기는 것과 부인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조정의원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효도를 핑계로 가정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때 제 변호사 선생님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피신청인 어머니가 신청인 친정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영상입니다. 조정실에서 영상을 틀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모습, 못된 년이라고 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너무 화가 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됩니다. 조정의원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준석이 관련 서류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창석이한테 받은 돈이 그대로 준석이한테 간 내역이었어요. 이 이준석 씨는 누구신가요? 창석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남동생입니다. 그럼 결국 남동생 생활비로 쓰인 거네요? 그게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창업 자금이면 사업자 등록이나 임대계약서 같은 서류가 있겠네요? 창석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서류가 없었거든요. 결국 준석이는 창업 준비만 하고 실제로는 그냥 돈만 받아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조정의원 선생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혼인 중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남동생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군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시댁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정의원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다고 해도 부부간의 상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창석이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조정의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김소연 씨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시나요? 제 변호사 선생님이 준비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혼인관계 해소. 둘째, 아파트와 예금의 정당한 분할. 셋째, 자녀 양육권. 넷째, 지금까지 시댁으로 보낸 금액에 대한 분할 상환. 창석이가 깜짝 놀랐어요. 분할 상환이요? 네. 혼인 중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조정의원 선생님이 창석이 쪽을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석이가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창석이가 저를 불렀어요. 소연아, 정말로 끝까지 갈 거야? 제가 창석이를 똑바로 봤어요. 창석이 오빠, 언제까지 저를 무시할 거예요? 무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제 돈은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그래놓고 가족이라고 하시는 게 무시가 아니면 뭐예요? 창석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가 되는 거네요. 그 순간 처음으로 창석이 눈에서 눈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조정에서 창석이가 모든 조건에 합의한다고 했어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조정 성립 후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조정이 성립된 지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기로 했고 창석이는 지금까지 시댁에 보낸 돈의 절반인 650만 원을 저한테 상환하기로 했어요. 예린이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제 집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정말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집 안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창석이 관련된 물건들, 시댁에서 받았던 선물들, 그런 것들을 전부 치웠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집을 새롭게 꾸몄어요. 예린이가 처음에는 아빠가 없다는 게 속상해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예린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왜 같이 안 살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생각이 달라서 따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예린이가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야근을 하지 않아요. 예린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지담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훨씬 밝아졌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 보였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소연아. 네, 어머님. 그동안 미안했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신다고요? 준석이가 카페 사기당했어. 네. 사기꾼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받은 돈 다 날렸어. 그럴 줄 알았어요. 경험도 없이 강남에서 카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창석이한테 또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요? 창석이가 이제는 못 준다고 하더라. 당연하죠. 이제 창석이도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여유가 없을 거예요. 소연아,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제가 도와달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대하고 나서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소연아, 어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라고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결국 본인이 한 말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시댁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3개월 후에 창석이가 찾아왔어요. 예린이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소연아, 창석이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걸 알았으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창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시어머니가 후회한다고요? 이제 와서요? 창석이 오빠,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예린이 잘 돌봐주세요. 그것만 부탁할게요. 창석이가 예린이를 데리고 갔어요.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거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답은 분명했어요. 잘한 선택이었어요. 몇 달 후, 친정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소연아, 이 집 정말 예쁘게 꾸몄네.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잘했다. 감사해요, 아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소연아, 그때 성과급 돈 고마웠어. 그런데 너무 큰 돈이어서 미안했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한 눈물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부모님을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아요. 예린이와 저, 그리고 제 부모님이 우선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예린이의 소중한 엄마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린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예린이와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단순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요. 창석이가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했을 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가족을 챙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 없어요. 도어락을 바꾼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소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답답했다가도 마지막에는 속이 시원해지셨을 것 같아요. 소연 씨가 성과급 1억을 친정에 보내고 도어락을 바꾸던 그 순간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소연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거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 말이에요. 하지만 소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도 딸이고 아내도 개인이거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함께 상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 아닐까요? 소연 씨가 마지막에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는 말을 받아들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결국 자신의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맞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소연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담동 이안산후조리원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예지야, 잔금 1,000만 원, 먼저 네 카드로 긁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뭐가 그건이야? 지금 당장 카드 내놔.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낚아채셨어요. 체크인 직원의 당황한 표정, 다른 가족들의 수군거림, 새언니의 울먹이는 소리까지. 모든 게 저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돈 아까워서 우리 딸 망신 주려고 하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년 동안 정성으로 모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저를 구두쇠 며느리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 카드를 내줄 수 없었는지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결혼한 지 5년 됐고 남편 석원이와는 정말 사랑해서 만났죠. 석원이는 3남매 중 둘째인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3년 전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로는 시어머니, 정숙 어머님을 2년째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제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가계부도 정리하고 어머님 드실 것도 미리미리 챙기곤 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결제 알림 문자였어요. 이안산후조리원 4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온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드 번호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제 카드였죠. 5개월 전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지야, 엄마가 급할 때 쓰시라고 하나만 드려도 될까? 석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병원비나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부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제 알림은 저에게 오도록 설정돼 있었어요. 4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뭔가 이상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산후조리원 결제하신 건가요? 아, 그거? 지원이 때문이야. 지원이가 임신했을 때 농담 삼아 엄마가 최고급 산후조리원 보내준다고 했더니 눈에 불을 켜고 약속 지키라고 하네. 약속은 약속이니까. 정숙 어머님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님,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미안하긴 한데 당장 돈이 없잖아. 4일 후에 입소할 때 잔금 1,000만 원도 또 결제해야 하니까 카드 한도 좀 넉넉히 올려줘.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4년 전 저희 아이 낳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렷했습니다. 조리원은 사치야. 그 돈이면 분유가 몇 통이냐? 우리 때는 이틀 집에 누워있다가 밭에 나가 일했어. 그런 어머님께서 지금은 1,4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셨다는 거죠. 제 카드로요. 주방에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진심을 다해 어머님을 모신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 미리 데쳐놓고 혈압약 챙겨드리고 그런 일상들이 카드 한 장 값이었나 싶어서 마음이 쓰라렸어요. 예지야, 뭐해? 남편이 회사 가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께서 새언니 산후조리원 결제하신대. 아, 그래? 엄마가 말씀하시긴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400만 원 이미 결제됐고, 잔금 1000만 원 더 내야 해. 내 카드로.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지원이한테 약속을 하셨다니까. 경사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나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미안해. 다음번엔 미리 얘기할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그냥 카드만 제공하면 되는 존재였던 거죠. 점심때쯤 어머님께서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지원아. 예지 카드로 결제했어. 걱정 마. 잔금도 카드로 할 거야. 어머님, 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뭔 한도? 내가 한도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딸이니까 당연한 거지. 딸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인데 제 부모님께는 이런 부담을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새언니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약속 지켜주셔서. 청담동 이안이라니 완전 최고급이에요. 아주버님이 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축하한다. 지원아, 몸조리 잘해. 큰동서도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정말 좋겠다. 우리 때는 집에서 다 했는데 그 말에 어머님께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은정이 때는 돈이 없었어. 지금은 예지가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야. 제가 도와준다고요? 상의도 없이 제 카드를 쓰시면서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예지야,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나중에 내가 갚을게.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지만 참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당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로 형광등 빛이 하얗게 내려앉았고 가계부 위에는 제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어머님께서 거실에서 또 새언니와 통화를 하고 계셨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부엌까지 들렸어요. 지원아, 너무 걱정 마.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피커폰이었는지 새언니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통화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예지야, 카드 한도 언제 올릴 거야? 3일 후면 입소인데. 어머님, 일단 카드사에 문의해 보겠어요. 문의가 뭔 문의야?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께선 제가 카드 한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오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새언니, 엄마, 조리원에서 연락 왔어요. 입소 전날까지 잔금 입금해야 한대요. 어머님 알았어. 예지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걱정 마. 아주버님, 지원아, 몸조리 잘하고. 우리 지원이 첫 아기잖아. 큰동서 정말 부럽다. 나도 둘째 낳으면 조리원 갈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보고 어머님께서 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은정이도 나중에 가자. 예지가 도와줄 거야. 제가 언제 도와준다고 했나요? 상의도 받지 않으셨으면서요. 저녁 시간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석원아, 예지한테 얘기해라. 카드 한도 빨리 올리라고. 엄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 돈 있는 사람이 뭘 그래? 어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마치 제 돈이 가족 공동 재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랬어요.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지야, 사돈댁에서도 축하금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지원이 첫 아기잖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축하금이요? 응. 500만 원 정도? 아니면 300만 원이라도. 경사인데 사돈댁에서 축하해 주시는 게 당연하잖아.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별로 넉넉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딸 시댁 경사인데 뭔가는 해야지. 체면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카드로 1,400만 원을 지불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 부모님께까지 손을 벌리라는 거였죠. 어머님, 그건 좀...
뭐가 좀, 사돈댁 딸이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경사에 뭔가 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도 어색한 표정이었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식사 후에 방으로 들어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님 말씀이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 그게 엄마가 지원이한테 약속을 해버리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약속을 했다고 해서 내 카드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 미안해, 예지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늦게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새언니가 보낸 개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새언니, 엄마가 약속하신 건데 지키지 않으면 엄마 망신이야.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누가 누구를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온 메시지였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나중에 내 일이 있을 때 나도 도와줄게.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면 더욱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날 아침에 어머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카드회사에 전화 안 했어. 오늘까지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해보겠어요. 그리고 사돈댁에도 연락해봐. 경사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 부모님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일은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어른들끼리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점심시간에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고객님의 현재 신용점수와 소득으로는 한도 상향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소득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신용점수가 오르기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녁에 어머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카드 한도 상향이 어렵다고 하네요. 뭐? 그럼 어떻게 해? 내일 모레가 입소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다른 방법이 뭔 다른 방법이야. 내가 돈독 올라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돈독이 올랐다고요? 2년 동안 어머님을 정성으로 모신 제가요? 어머님,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볼까? 내가 거짓말하는 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달았거든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을 대주는 사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 탓으로 돌리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지난 2년이 헛된 시간이었나 싶어서요.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입소 하루 전이었죠. 어머님께서 아침부터 초조해 하셨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한숨을 쉬시면서 중얼거리셨거든요. 일을 어쩌나. 내일이면 입소인데.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카드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카드 한도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지가 카드사에 몇 번 연락해봤는데 그럼 다른 카드는 예지 카드가 한 장뿐이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른 카드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머님. 그럼 새로 카드를 만들든지 새 카드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셨죠. 아니, 이 집에서 2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면서 이런 때 도움도 안 돼? 공짜로 먹고 살았다고요? 저는 생활비도 제가 대고 어머님 용돈도 제가 드리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는데요. 어머님, 그건 좀, 뭐가 좀, 사실이잖아. 네 혼자 벌어서 사는 거야?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을 이렇게 거절하는 게 말이 돼?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탁이라고 하셨지만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거든요. 점심시간에 어머님께서 직접 카드사에 전화를 하셨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게 부엌까지 들렸어요. 네, 제 며느리 카드인데요. 한도를 좀 올려주세요. 뭐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보증을 서면 안 돼요? 상담원이 설명을 해드렸나 봐요. 어머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급한 일인데.
통화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예지야, 내가 직접 전화해서 사정 얘기해봐. 어머님, 이미 몇 번 전화해봤어요. 사정을 자세히 얘기했어. 경사라고, 급하다고? 네,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정말로? 아니면 내가 내주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예지가 정말 노력해봤어요. 노력? 그게 노력이야? 진짜 급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사돈댁에서 도움을 받든지. 저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정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내일이면 입소인데 어떻게 된 거야? 새언니, 정말 카드 한도가 안 올라가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 엄마가 약속하신 건데. 새언니가 일단 다른 곳을 알아보시면. 다른 곳? 이미 계약금 내고 예약한 곳인데 어떻게 다른 곳을 가? 너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고요? 제가요? 새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 없어. 돈도 골랐구나. 엄마 말이 맞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나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지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님이 나를 믿지 않으시는 게 제일 힘들어. 엄마도 당황하셔서 그러는 거야. 지원이한테 약속을 해버리셔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지야, 내가 정말 마음이 없는 거지. 2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런 때 도움이 안 돼? 어머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싫어? 지원이가 애 낳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그때 아주버님이 아침에 들렀어요. 어머님께서 바로 하소연을 하셨죠. 기호야, 예지가 카드 한도를 안 올려준대. 지원이 입소가 오늘인데. 아주버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예지야,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 아주버님,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돼? 예지는 원래 좀 깐깐하긴 해. 깐깐하다고요? 제가 언제 깐깐했나요? 그냥 상의 없이 제 카드를 쓰시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깐깐한 건가요? 아주버님,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카드 한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이 없었어요.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에 어머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지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안다. 돈도 골라서 우리 가족 망신 주려고 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2년 동안 정성을 다해 모셨던 어머님께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시다니요. 어머님, 제가 언제 거짓말을.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카드 한도가 정말 안 올라간다면 증명서라도 가져와. 증명서요? 카드사에서 그런 증명서를 주나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제가 정말 가족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돈독이 올라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참을수록 더 많은 걸 요구받고 더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만 너무 착하게, 너무 참고 살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입소 당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셨어요. 서거나, 일찍 일어나서 차 준비해. 9시까지는 가야 해. 남편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밤에 저와 긴 얘기를 나눴거든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예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카드 한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오늘 입소를 해야 하는데 잔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8시쯤 새언니가 남편과 함께 짐을 들고 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산후조리원에 간다는 설렘이 보였어요. 엄마, 결제는 어떻게 됐어요? 응, 예지가 해결해 줄 거야. 제가 언제 해결해 준다고 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차 안이 무거웠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담동 이안산후조리원은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로비도 호텔 같고 직원들도 정중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잔금 1,000만 원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어머님께서 제 팔을 잡으셨어요. 예지야, 카드 꺼내. 어머님, 지금 뭐해, 빨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산모들과 가족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죠.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예지야, 장난하는 거야? 지금 당장 카드 내놓으란 말이야.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핸드폰을 빼앗으셨거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내가 직접 결제할게. 비밀번호 뭐야? 어머님,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미 결제 화면을 켜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새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잠깐만이야? 예지가 지금 우리 망신 주려고 하는 거야. 망신이요? 제가요? 그때 새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새언니야, 제발. 내가 산후풍 오면 어떡해? 나 정말 죽어. 산후풍 얘기까지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쳐다봤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큰 동서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동서야, 오늘만 넘어가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넘어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카운터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객님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직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돈 아까워서 이러네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돈 아까워서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이잖아. 돈 아까워서 딸 망신 주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제야 나섰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뭐가 그만해? 내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예지가 잘못한 게 없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화를 내셨죠.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와이프 편이야? 그 말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내 편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새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하지만 한도가 부족해서 일부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입금하기로 했죠. 체크인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께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 줘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예지도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2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면서 이런 때 도움이 안 되면 뭐가 억울해? 또 공짜로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예지야, 정말 미안해. 고마워. 오늘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야.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 못해서 이렇게 됐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새언니, 조리원은 들어왔는데 기분이 별로네요. 아주버님 왜? 뭔 일 있어? 새언니, 예지 때문에. 엄마 앞에서 망신 줬어. 큰동서, 오늘 일은 좀 그랬지. 어머님 며느리가 시어머니 망신 주는 세상이 됐어. 모든 게 제 탓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목소리가 커서 내용이 다 들렸어요. 엄마, 예지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심하게 했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잖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미리 상의도 안 하시고. 상해, 가족끼리 무슨 상해, 돈 있는 사람이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도 예지 돈인데, 예지 돈, 너희 부부 돈이지. 그리고 우리 가족 돈이고.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돈을 가족 공동 재산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모욕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던 시선, 돈 아까워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순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것도 생각났어요. 저는 아내 편입니다라고 한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계부를 펼쳤어요. 지난 2년 동안의 지출 내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변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고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제 삶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지 씨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2년 동안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때로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느껴집니다. 그래도 석원 씨가 마지막에 아내 편을 들어준 건 다행이었어요. 과연 예지 씨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면 마음이 좀 진정될까 싶어서요. 부엌 탁자 위에 가계부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 습관대로 매일 밤 정리해두는 거였죠. 문득 지난 2년 동안의 지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졌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생활비로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도 중간중간 큰 금액들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2023년 5월에 300만 원, 8월에 250만 원, 11월에 400만 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월에 500만 원, 6월에 350만 원. 모두 정숙 어머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도움을 요청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비나 응급 상황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금액들을 자세히 보니까 패턴이 있었어요.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비슷한 금액대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네. 어머님께서 뭔 일이 있으셨던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지난 2년 동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셨어? 응. 무슨 일? 가계부를 보니까 중간중간 큰 돈이 나간 기록이 있어서 남편이 가계부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많이 나갔네. 나는 몰랐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어.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어. 그럼 오늘 엄마한테 물어볼까? 하지만 저는 뭔가 직감이 왔어요.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면 또 다른 핑계를 대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오전에 은행에 갔어요. 정확한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창구에 앉은 직원은 오하늘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친절한 분이셨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체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드렸어요. 오하늘 선생님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고객님, 이 거래 내역들을 보시면 혹시 정기적으로 어떤 분께 송금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이라고요? 네. 보시면 이에 3개월 간격으로 비슷한 금액이 같은 계좌로 이체되고 있거든요. 오하늘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이 계좌는 누구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성함은 권기호 님으로 되어 있네요. 권기호. 그럼 아주버님 계좌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 이런 패턴은 보통 생활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오하늘 선생님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적인 상환 패턴과 비슷해 보여서요. 혹시 대출이나 빚 관련된 건 아닌지. 대출이나 빚이요? 그럼 어머님께서 빚이 있으시고 그걸 아주버님을 통해서 갚고 계신 건가요? 제 돈으로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상대방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패턴은 정말로 정기 상환과 유사하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님께서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 카드를 쓰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제 돈으로 아주버님께 정기적으로 큰 돈을 보내고 계셨던 거였어요. 점심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은행에 다녀왔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계셨어. 내 돈으로.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정말? 응. 2년 동안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더라. 2천만 원? 그럼 형이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은 나한테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모르게 형한테 돈을 빌려주신 거네. 우리 모르게가 아니라 내 모르게지. 내 돈으로. 그 순간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도 옆에서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어요. 형, 혹시 엄마한테 돈 빌린 적 있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예지가 은행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형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간 기록이 있다더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사업이 어려워서 엄마가 도와주셨어. 2년 동안 2천만 원을? 그 정도 됐나? 형, 이 돈이 예지 돈이라는 거 알았어? 또 침묵이었어요. 미안해. 나도 엄마가 어디서 돈을 구해오시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어. 물어보지 않았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건아, 화내지 마. 내가 갚을게. 언제? 좀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예지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걸까? 아마도 형 사업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하지만 본인 돈은 없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잘못하신 거야.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일 엄마한테 물어볼게. 아니,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제는 나도 알 권리가 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하자. 이번엔 내가 내 편에 설게. 처음으로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이라고 말해줬어요. 마음이 든든했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어머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아주버님께 보내주신 돈 얘기요.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돈? 지난 2년 동안 제 계좌에서 아주버님 계좌로 이체된 돈요. 그걸 내가 왜 캐? 제 돈이니까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내 돈? 가족인데 무슨 내 돈? 내 돈이야? 어머님,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말해서 뭐해? 어차피 반대할 텐데. 반대할 거라고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반대할 거라는 걸 아시던 거예요. 그래서 숨기신 거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아니죠. 미리 상의하셔야 해요. 상해. 아들이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예요. 그때 어머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기호가 사업 망하면 어떡해? 우리 큰아들인데. 큰아들은 도와줘야 하지만 며느리 돈을 쓰는 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동의 없이는. 동의? 내가 이 집에서 2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서 이 정도로 보답하는 것도 싫어? 또 그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도 생활비 다 제가 댔고 어머님 용돈도 제가 드렸어요. 공짜로 먹고 산 적 없어요. 뭐?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예지 말이 맞아요.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정말로 한편이 되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기분이었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가는 척하더니 갑자기 어머님께 말했어요. 엄마, 카드 좀 돌려주세요.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카드? 예지 카드요. 5개월 전에 드린 거. 갑자기 왜? 더 이상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너 미쳤어? 며느리한테 세뇌당했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뇌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예지 카드는 예지가 관리해야죠.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남편이 제 편에 서준 거였거든요. 어머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석원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뭐가 잘못된 거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잘못이야. 도와주는 것과 상의 없이 쓰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식탁에 던지듯 놓으셨어요. 자, 여기 있어. 이제 만족해.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는 카드를 받아들고 나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카드 해지하고 싶은데요. 해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해지 처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제 카드를 쓰실 일은 없을 거였거든요. 그 다음엔 인터넷 뱅킹을 열어서 자동이체를 확인했어요.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도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어머님 용돈도 중단할까?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아직 급하게 하지 말자. 일단 카드만 해지하고. 알겠어.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그것도 정리해야 한다고요. 오전에 어머님께서 새언니에게 전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큰일 났어. 석원이가 완전히 며느리 편을 들어. 뭔 일이에요, 엄마? 카드를 빼앗아 갔어. 예지가 시킨 거야.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씁쓸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결정한 건데도 어머님께선 제 탓으로 돌리시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한테서 카드 뺏은 거. 그게 뭐야? 새언니, 제 카드예요.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엄마가 쓰시는데 갑자기 뺐으면 어떡해? 미리 상의 없이 쓰신 게 잘못된 거예요. 상해, 가족끼리 무슨 상해? 너 정말 이상해졌다. 또 이상하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것인데도요. 새언니도 만약 시어머니가 상의 없이 새언니 카드를 쓰시면 괜찮으세요? 그건 다른 문제지. 어떻게 달라요? 새언니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흐더니 말했어요. 어쨌든 넌 너무 깐깐해.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후에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예지야, 형한테서 연락 왔어.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욕을 엄청 하셨다더라. 뭐라고요? 며느리가 집안을 망친다고, 석원이가 완전히 세뇌당했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뭐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과하게 한다고 하더라. 과하게요? 응.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결국 가족들 모두가 저희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저녁에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생활비 지원 안 받겠습니다. 아주버님,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카드도 뺏어가는데 생활비까지 받을 면목이 없네요. 새언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예지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야.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어머님께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남편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지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님, 내가 완전히 며느리 편이구나.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는 거지. 아주버님, 서거나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큰 동서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모든 가족이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 카드는 제가 관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 카드 관리?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관리했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 그럼 뭔 뜻이야? 너 정말 나쁜 며느리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화났어요. 2년 동안 정성으로 모셨는데 나쁜 며느리라고 하시니까요. 저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저도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나쁜 며느리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지금은 최선을 안 다한다는 거야?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면서요. 어머님 존중?
시어머니한테 카드 뺏어가는 게 존중이야?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예지야, 힘들지?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나한테 용기를 줘서.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비록 가족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지만 적어도 남편과 저는 같은 편이었거든요. 카드를 해지하고 자동이체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제가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ATM 기계가 아니라 존중받는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창밖에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와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셨고, 새언니는 매일같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희 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에 은행 직원 오하늘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지 고객님, 지난번에 문의하신 거래 내역건으로 연락드려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은행에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고객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가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오하늘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고객님, 이게 뭔지 아세요?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고객님 계좌에서 권기호님께 이체된 돈의 원래 출처예요. 원래 출처요? 오하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권기호님께서 저희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는데 보증인이 한정숙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환이 어려워지자 한정숙 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빚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객님 계좌에서 돈을 가져다 쓰신 거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어머님께서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 카드를 쓰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주버님 보증을 서주시느라 빚이 생긴 거였어요. 얼마나 되는 빚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동안 보낸 돈도 네, 그 빚을 갚는 데 쓰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복잡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버님의 사업 실패, 그로 인한 빚, 그리고 그걸 메우기 위해 제 돈을 쓰신 것까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새언니 약속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죄책감을 주려고 하셨던 거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모든 걸 얘기해줬어요. 뭐? 정말? 응. 어머님이 아주버님 보증을 서주셨대. 그래서 빚이 생긴 거고, 그럼 엄마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네. 그렇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새언니 약속 때문이라고 하셨잖아. 남편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내일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보자. 정말? 응.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해. 다음 날 저녁 아주버님과 큰동서가 집에 왔어요. 어머님께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아마 저희를 설득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았어요.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어요. 어머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족들 모인 김에 확실히 정리하자. 예지가 너무 깐깐하게 구니까. 그때 남편이 봉투를 꺼냈어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뭔데? 엄마가 형 보증을 서주신 대출 서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주버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걸 구했어?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새언니 약속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형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어머님께서 변명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기호가 사업을 하는데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예지 돈으로 몰래 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큰동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동서, 도와주는 것과 속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했어요. 속인 적 없어.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한 것뿐이야. 어머님께서 우기시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새언니가 보낸 메시지 캡처들이었어요. 어머님께 보낸 거였는데
제가 몰래 확인한 거였어요. 새언니가 어머님께 보낸 메시지인데 여기 보시면 예지 돈 많이 뽑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핑계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아주버님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다그쳤어요. 형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생겼으니까 가족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예지한테 거짓말하면서요? 큰 동서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동서야, 너 정말 못된다. 가족이 어려운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 동서, 저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배려한 거야.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속인 거예요?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호가 망하면 어떡해. 어머님, 아주버님이 망하는 것도 싫지만 저를 속이신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속인 게 아니야. 가족 살리려고 한 거야. 그때 제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왜 새언니한테는 예지가 돈독 올랐다고 하셨어요? 언제 그런 말 했어? 메시지에 다 있어요. 여기요. 새언니가 어머님께 보낸 메시지 중에 예지가 돈독 올라서 깐깐해졌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더 이상 변명을 못 하셨어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예지야. 내가 잘못했어.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정신이 없었어.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돈을 구해오시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어. 그래도 제 돈인 걸 아셨으면 말씀해 주셔야죠. 맞아. 내가 잘못했어. 갚을게. 언제요? 시간을 좀 줘. 사업을 정리하고 갚을게. 남편이 말했어요. 형,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언제까지 얼마씩 갚을 건지. 알겠어. 큰 동서가 말했어요. 그래도 동서야, 너무 차갑게 하지는 마.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동서,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너도 좀 이해해줘. 아들이 어려우니까.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아주버님은 상환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요. 남편과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너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 맞아. 이제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해. 처음으로 남편과 완전히 같은 마음이 든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 편에 서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거라고요. 2025년 1월 말이었어요. 가족 회의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께서는 예전만큼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셨고 아주버님은 상환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예지야, 이거 봐. 남편이 아주버님이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월 10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내용이었어요. 100만 원씩이면 2,400만 원인데 실제 빚은 2천만 원 정도잖아? 이자를 포함한 것 같아. 그럼 받아들일까? 일단 받아들이자. 형이 성실하게 갚는지 지켜보고.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집을 구해볼까?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 엄마가 반대하실 텐데, 반대하시더라도 우리 결정이야.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다음 주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이지만 우리만의 작은 공간을 찾고 싶었거든요. 2월 중순에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어왔어요. 여기 어때? 좋아.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계약을 하고 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독립하려고 해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이제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내가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어머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자연스러운 과정?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남편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독립할 나이죠. 돈 문제로 싸우더니 이제 아예 나가겠다는 거야?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너 정말 나가는 거야? 네, 새언니. 엄마 혼자 두고 아주버님과 새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모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새언니, 저도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2년? 고작 2년이야? 다른 며느리들은 10년, 20년 모시는데 새언니도 시어머니 모시세요. 나는 사정이 달라. 항상 그렇게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새언니,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모시시면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런 게 어딨어? 요즘 많은 집에서 그렇게 해요. 새언니가 화를 냈어요. 너 정말 이기적이다. 엄마 버리고 나가면서 당당하기까지 해? 이기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사 당일 짐을 싸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존중받지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머님,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 버린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버리는 게 아니라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 짐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 저희 가까이 살 테니까 자주 안부 여쭐게요. 안부? 그냥 연락하지 마.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 어머님이 많이 섭섭해 하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창문을 열어보니 햇빛이 정말 좋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에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3월 초에 아주버님으로부터 첫 번째 상환금이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100만 원이었어요. 형이 약속 지키네. 다행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변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았어요. 제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제 권리를 지켰어요.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남편이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저와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새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4월 어느 날 큰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서야, 어머님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그렇구나.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어떨까? 동서가 자주 안부 여쭈시면 되잖아요. 나도 하고 있지만 며느리가 다르잖아. 동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큰동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겠어. 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그 통화 후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가끔은 엄마한테 안부 인사라도 할까? 내가 원하면 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말자. 물론이지. 경계는 유지하면서 5월에 어머님께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어요. 꽃다발과 편지였죠. 편지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제 마음을 적었어요. 어머님,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어머님을 잊은 적은 없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할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꽃 고마워. 몸조리 잘해.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께서도 마음을 조금 여시는 것 같았거든요. 6월에 제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정말 기뻤죠.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 정말,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 순간 생각났어요. 이제 제가 엄마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는 제가 받지 못한 존중을 해주고 싶다고요. 어머님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 예지가? 네, 어머님. 몸조리 잘해야 해. 조심하고. 그 순간 어머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손자를 낳아줄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원칙을 지켰고 제 경계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밤,
새집 거실에 앉아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난 1년 어땠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너는? 나도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이 된 것 같아.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1년 전 그 달빛 아래에서 다짐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ATM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던 다짐. 그 다짐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이에게도 같은 존중을 해주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들어서 어머님, 새언니, 아주버님의 연락처를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수신 차단 해제를 눌렀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언제 연락을 받을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를요. 여보, 이제 우리 돈은 우리 아이와 우리 미래를 위해 쓰자. 그래. 그리고 우리가 정한 원칙 안에서 가족 관계도 유지하고. 그날 밤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을 느꼈어요. 돈을 되찾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거든요. 바로 제 자신의 존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예지 씨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처음엔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것들,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죠. 예지 씨처럼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석원 씨가 마지막에 아내 편에 선 모습도 좋았어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은데 결국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서로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메시지도 와닿았고요. 예지 씨가 마지막에 얻은 평온함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